월간 지오 1996년 9월호 잊혀진 돈키호테의 무대 라만차. 마드리드의 남쪽에 위치한 라만차는 스페인 내에서도 잘 알려지지 않은 고장이다. 극단적인 더위와 추위, 그리고 메마름은 이곳을 스페인 사람들의 마음에서 잊혀진 하나의 섬으로 만들어 버렸다. 하지만 라만차의 평원을 배경으로 유랑하던 돈키호테의 이야기는 이 지방의 황량하고 단조로운 풍경에 신비로운 빛을 들이운다. 땅속에서 솟아난 듯 드문드문 나타나는 마을과 포도밭을 제외하고는 수천 킬로미터의 도로만 지루하게 이어지는 라만차의 거친 황야가 돈키호테로 인해 신화의 땅으로 탈바꿈한 것이다. 고향을 떠나 모험의 길로 들어선 첫날, 돈키호테는 이곳 푸에르토 라피세의 여관에서 기사 서임식을 치르게 된다. 모든 것이 책에서 읽은 그대로 되어 있고 또 된다고 믿었던 우리의 기사는 이 여관을 사면에 누각이 있고 은빛 찬란한 첨탑과 들어올리는 다리, 깊은 해자 등 모든 것이 갖춰진 성으로 보았던 것이다. 그 이름조차 메마른 땅이라는 뜻의 아랍어 마인샤에서 유래된 라만차. 이 고장의 가뭄과 햇빛이 길러낸 포도는 독하고도 진한 향기를 풍기는 맛 좋은 포도주 발데페나스의 원료가 된다. 스페인을 보다 깊이 느끼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라만차의 드넓은 평원 위에 점점이 흩어져 있는 한갓진 마을의 어느 한 곳에서 얼마간 머물러 보아야 할 것이다. 이곳에서는 아직도 공동체적 삶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는 순박하고 때묻지 않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다. 콘수에그라의 들판이 한눈에 들어오는 곳에 자리 잡은 고대 모리타니인의 요새는 라만차가 역사적으로도 중요한 지방임을 일깨워준다. 라만차 지방은 중세시대 그리스도교 군대와 무어인 군대가 대치했던 곳으로 유명하다. 라만차는 존재하는가? 그리고 나는 왜 한결같이 이 미궁 속에서 길을 잃곤 하는가? 새로운 함정에 빠져 길을 잃고 되돌아온 적이 벌써 20번도 더 되는 것 같다. 때때로 나는 지도의 진실성을 의심해 보기도 했지만 지도에는 모든 도로, 심지어는 벌판까지도 세밀하게 표시되어 있다. 이 기이하고도 매혹적인 고장의 한 해를 가리켜 라만차 주민들은 9개월의 겨울, 3개월의 지옥이라고 표현한다. 뿐만 아니라 세르반테스의 전기 작가였던 윌리엄 바이런 역시 이곳을 피치 못할 사정이 없는 한 가고 싶지 않은 곳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곳은 스페인 사람들의 마음에서 잊혀진 하나의 섬이 아닐까. 나는 간혹 마주치는 몇몇 나그네와 이 고장의 가치를 자랑하는 데 별반 성의를 보이지 않는 지역 관광 안내소를 보며 그것을 확신한다. 이것은 정말 모순이 아닐 수 없다. 지역민들로부터 외면당하는 라만차가 세계 문학사상 가장 유명한 주인공의 하나인
돈키호테의 신화적인 땅으로 자리 잡고 있으니 말이다. 이 지역을 여행하면서 내가 찾고자 애썼던 것도 바로 그것이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과는 달리 소설 돈키호테에 그려진 장소들은 실제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나의 추적은 마드리드의 세르반테스 거리에서 시작되었다. 그러나 경박하게도 내가 기억하는 곳은 로페 데 베가, 스페인의 극작가로 스페인 제담의 불사조로 불렸으며 세르반테스는 그를 일컬어 자연의 귀재라 했다. 스페인 연극의 황금기에 출연한 로페 데 베가가 독창적인 세계를 구축한 반면 세르반테스의 희곡은 다소 뒤떨어졌다. 세르반테스가 돈키호테를 발표할 무렵 두 사람의 관계는 최악의 단계에 이르렀는데 세르반테스는 이 소설로 비로소 로페 데 베가의 견줄만한 명성을 얻게 되었다. 로페 데 베가의 집이었다. 두 사람이 서로를 얼마나 혐오스러워했는지를 안다면 그럴 수는 없는 것이다. 나는 지금 돈키호테의 흔적을 찾고 있지 않은가. 내가 먼저 찾아간 곳은 세르반테스를 표현한 것이라 여겨지는 다소 육중한 동상과 슬픈 표정의 기사, 그리고 그의 종자 산초의 동상이 있는 스페인 광장이다. 하지만 결국 돈키호테도 세르반테스도 마드리드 출신은 아니었다. 나는 마드리드의 중심에 있는 라 푸에르타 델 솔, 태양의 문에서 그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어쨌거나 라 푸에르타 델 솔은 새로운 추적을 시작하기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장소였다. 그곳은 10개의 도로가 방사상으로 뻗어나가는 원점인데다 스페인의 국도에 아주 인접해 있다. 라만차 지방의 모타 델 쿠에르보에서는 풍차방앗간 축제 준비가 한창이었다. 이 축제는 풍차 날개의 거칠거칠한 나무를 만지면서 진한 감동을 느끼게 하는 사람들을 신화의 세계로 이끌어 가기 위한 의식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돈키호테와 한판 승부를 벌였던 괘씸한 거인들 풍차는 이제 5채밖에 남지 않았다. 다른 거인들은 도대체 어디에 있단 말인가. 소설에서는 30 내지 40명에 이르는 거인들이 있다고 하지 않았는가. 안내인은 그 질문에 답하지 못했다. 혹시 campo de 크립타나에 있는 것은 아닐까? 아무튼 소설 속의 거인이 온전히 존재하고 있지 않은 것만은 확실하다. 석회암 담장이 둘러쳐진 작은 거리, 창살 위로 기어오르는 둥근 나팔꽃, 풍차방앗간이 주민들의 밤을 지켜주는 campo de 크립타나가 서서히 깨어나고 있다. 풍차 날개가 사방치기 노립한 모양의 그림자를 들이우고 있는 라만차의 평원에는 거의 일직선으로 곧게 뻗은 도로가 수천 킬로미터씩 펼쳐져 있다. 이 도로는 드문드문 나타나는 마을에 의해 잠시 중단되곤 한다. 스페인을 보다 깊이 느끼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이 마을 어느 한 곳에서 얼마간 머물러 보아야 할 것이다. 이곳에는 아직도 순박한 사람들의 때묻지 않은 대화와 현대적인 생활보다는 사회적 집단적 생활을 더 많이 생각하는 민중의 진정한 심장이 고동치고 있다. 8만 제곱킬로미터의 카스티아 라만차는 스페인에서 자연 발생적으로 형성된 지형 중 가장 크고 가장 사람이 드문 지방이다. 연평균 강수량이
500ml를 넘지 않는 이 고장에서는 올리브와 포도, 밀 따위를 경작하는 건지농법과 양, 돼지, 염소 등의 가축 사육이 성하다. 또한 스페인 포도주의 절반가량, 밀가루의 대부분이 이 지방에서 생산된다. 돈키호테가 한판 승부를 벌이던 거인들의 땅. 뙤약볕이 내리쬐는 한낮, 나는 더위를 피하기 위해 캄포데 크립타나에 있는 자그마한 술집을 찾았다. 치즈와 햄, 몇 개의 초록색 올리브, 그리고 맥주 한 잔. 옆자리에 앉은 여자가 미심쩍은 눈초리로 한낮의 불청객을 흘끔거린다. 나는 이렇게 좁은 공간에서 혼자 침묵을 지키고 있기가 어색해 옆 사람에게 말을 붙여본다. 하지만 그가 관심 있어 하는 것은 오직 내가 주문한 치즈였다. 끼호테 비에호를 드시는군요. 끼호테 비에호 치즈는 라만차 지방의 특산품으로 돈키호테와 쌍벽을 이루는 이 고장의 명물이다. 라만차 지방 어디를 가든 들을 수 있는 두 이름, 끼호테 비에호와 돈키호테. 이것들은 사람들로 하여금 이 고장에 대한 특별한 관심과 애정을 갖게 한다. 물론 풍차 또한 이곳에 빼놓을 수 없는 명물이다. 하지만 거의 대부분이 상태가 나쁘거나 폐허인 채로 방치되어 있었다. 더러는 튼튼한 것도 있지만 콘수에그라의 풍차만은 못하다. 곳곳에 흩어진 풍차는 거대한 팔을 성벽과 들판까지 뻗치고 있어 어느 것이 어느 것을 포위하고 있는지 모를 정도였다. 낮 동안 숨을 죽이고 있던 이 덩치 큰 녀석들은 어슴푸레한 저녁 무렵이면 비로소 라만차의 귀족 돈키호테가 창을 들고 덤벼들었던 거인의 무리로 되살아나는 것이다. 푸에르토 라피스의 여관. 이곳 역시 이번 탐사 중 놓쳐서는 안 될 중요한 곳이 아닐 수 없다. 헛간과 맞붙은 마국간에서 돈키호테는 엄숙하게 기사의 복장으로 무장했으리라. 그가 이곳에 머물렀다는 사실은 전혀 의심할 필요가 없다. 세금 징수원이었던 세르반테스는 여러 차례 이 마을에서 묵어갔다. 여관주인은 오랫동안 보관해오다 이제는 사라져버린 그의 식탁이 놓여있던 자리를 가리킨다. 하지만 나는 그의 손가락을 믿지 않는다. 그런 이야기는 너무 식상할 뿐 아니라 나의 추적에도 별반 도움이 되지 않는다. 어느 날 저녁 마드리드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다. 산 제로니모 가문의 한 사람이 길 하나를 가리키면서 세르반테스가 태어난 곳이라고 말했다. 그는 아마도 1547년 진짜 세르반테스의 고향 알칼라 데 에나레스에 대해서는 들어본 적도 없으리라. 스페인에서 가장 오래된 노천 극장인 코메디아의 외관을 보존하고 있는 알마그로 마을. 세르반테스는 하늘이 보이는 이 작고 황홀한 극장에서 자신의 희곡 작품이 공연되는 것을 보러 왔음이 틀림없다. 이곳의 관리인은 이 사실을 믿으려 들지 않지만 나는 확신한다. 세르반테스가 명성을 얻고자 했던 곳은 소설 속의 공간이 아니라 실제의 공간과 흡사한 연극이었으므로. 엘토보소 마을, 돈키호테의 연인 두시네아의 고향. 저녁이면 선술집에서는 떠들썩한 식사가 펼쳐진다.
맥주와 담배, 올리브 기름과 양고기 굽는 냄새가 사람들과 뒤섞여 있다. 이곳에선 또르띠아, 피스토, 그리고 마늘 수프 같은 음식이 손님들의 머리 위로 마구 지나다닌다. 나는 저러다 손님의 머리 위로 음식을 엎지르지는 않을까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지켜보았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종업원들의 능숙함에 매료되어 넋을 잃고 앉아있는 내게 이발사한 사람이 말을 건넸다. 내가 기다리던 것도 바로 이런 것이었다. 낯선 사람에 대한 관심, 거칠면서도 타는 듯한 열정. 그는 내가 찾는 돈키호테의 연인 두시네아가 살던 엘토보소 마을에서 온 한 남자를 이발해 준 적이 있다고 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내 마음은 이미 엘토보소로 향하고 있었다. 두시네아의 본명은 엘돈사 로렌소로 엘토보소 마을에 살았다. 작가의 말이 사실이라면 그녀는 단아한 용모를 지닌 젊은 시골 처녀임에 틀림없다. 만약 영감에 이끌린 돈키호테가 두시네아 델 토보소라는 여자를 불멸의 인물로 만들지 않았더라면 그녀는 다른 이들과 전혀 구별되지 않았으리라. 엘토보소 마을은 매우 아름다운 곳으로 그 자체로도 충분히 방문할 만한 가치가 있다. 하지만 사람들이 이곳을 찾는 이유는 바로 돈키호테 거리에 있는 그녀의 집에 들러 돈키호테의 초월적 사랑을 확인하기 위함이다. 16세기경에 세워진 라 카사 데 두시네아, 곧 두시네아의 집은 전형적인 라만차의 농가로 각 층의 구조나 장방형 앞들이 포에르토 라피스의 여관과 흡사하다. 이곳에서 사람들은 구경만 할 수 있는 몇몇 가구와 물건들을 슬그머니 만져보곤 한다. 마침내 찾아온 이곳은 순례의 땅, 성스러운 고장이다. 특별한 기념물은 없지만 분위기만으로도 충분히 느낄 수 있다. 그러기에 이곳을 찾은 사람들은 저도 모르게 목소리를 낮춘다. 돈키호테가 어디에 있느냐고 묻자 이 조그만 박물관의 관장은 난처한 표정을 짓는다. 그것이 왜 알고 싶으신 거죠? 그리고 짓궂은 눈길로 대답한다. 아마도 아르가마시아 데 알바에 있겠죠. 그곳이 돈키호테가 태어난 곳이잖아요. 어쨌든 여긴 없어요. 한 번쯤 두시네아를 보러 올 법도 한데 그런 적도 없거든요. 그러면 당신이 그렇게 오랫동안 지켜온 알돈사 로렌소라는 유령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고 싶었지만 그만두기로 했다. 어떻게 생각하든 그것은 그의 문제니까. 엘토보소에서 만난 한 의욕적인 관광 안내원은 운이 조금만 따른다면 내가 찾고 있는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곳이라며 잘 알려지지 않은 몇몇 장소를 가르쳐 주었다. 특히 산티아고 성당 근처에 있는 세르반테스 도서관은 빼놓을 수 없다고 했다. 그곳에선 유명인사가 헌정한 소설책과 다양한 언어로 씌워진 진귀한 출판물이 앞다퉈 이 훌륭한 스페인 귀족 돈키호테를 칭송하고 있었다. 돈키호테의 행적을 쫓아 이곳을 수차례나 걸어서 횡단해본 나는 카스티아 라만차의 병원이 어떤 곳인지를 잘 알고 있다. 이곳은 세상의 끝, 아니면 또 다른 세상의 입구처럼 느껴진다. 오늘은 포도밭이, 내일은 올리브나무가 나의 유일한 길동무가 되어줄 것이다.
산초가 그렇게 불평에 맞지 않던, 하지만 그의 주위는 전혀 아랑곳하지 않던 그 먼지와 더불어 아르마가시아 대 알바의 입구에서도 라만차의 다른 마을과 마찬가지로 투구를 쓰고 두 손을 위로 지켜든 채 앙상하게 마른 늙은 말의 잔등에 올라탄 기사가 방문객들을 맞았다. 흰 축대 위에 검은색 양철로 만들어진 시대에 뒤떨어진 이 모습이라니. 당신이 바로 세르반테스의 도움으로 라만차의 영주 돈키호테가 된 촌뜨기 신사 알론소 키아노로군. 내가 언제나 상상해왔던 대로 그대가 태어난 이 땅과 같이 비장하고 거만하며 당당한 당신이 여기 있구려. 나는 그의 애마를 쓰다듬으며 중얼거렸다. 이곳의 교회 본당에는 세르반테스가 돈키호테의 모델로 삼았던 파세코라는 사람의 초상이 있다. 하지만 아르가마시아에 오는 사람들 가운데 이것에 호기심을 가지고 있는 이가 몇이나 되겠는가. 사람들이 이 마을에 오는 이유는 단지 세르반테스가 투옥되어 그의 초기 소설을 썼던 라카사 메드라노를 보기 위해서다. 라카사 메드라노가 잠겨있는 바람에 르데라로 나온 나는 이곳에서 라만차의 또 다른 면모를 발견했다. 110여 킬로미터에 걸쳐 펼쳐져 있는 함수호와 식물들, 웅장한 폭포, 그리고 그 속을 거니는 즐거움이라니. 르데라의 아름다움은 무감동의 심연으로부터 한껏 나를 끌어올렸다. 세르반테스가 그 이름조차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작은 마을 아르가마시아의 시청으로 돌아오자 몇 가지 단서가 떠오르고 다시 그것에 대한 실마리 찾기가 시작됐다. 그런데 나와 함께 다닌 경찰관의 말에 따르면 일주일 전부터 시작된 축제 분위기가 최고조에 달해 마을 사람들은 요즘 거의 매일 집 밖에서 밤을 지샌다고 한다. 자칭 라만차의 영주라고 하는 이 실존 인물을 만날 시간이 이제는 이틀밖에 남지 않았다. 하지만 모두들 그에게 접근할 수 있는 기회가 가장 많은 곳이 바로 이곳 아르가마시아라고 하지 않는가. 세상의 끝 혹은 다른 세상의 입구. 지금 나는 아주 조그마한 단서라도 찾을 수 있을까 해서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추적을 계속하고 있다. 어떤 마을에서는 사람들이 나에게 인사를 건네기도 한다. 한 번은 언젠가 길을 물어본 적이 있는 농부가 나를 알아보고 인사를 했다. 그는 층계와 테라스, 굴뚝 따위를 고치는 사람으로 많은 사람을 만난다고 했다. 그럼 혹시 돈키호테를 만난 적도 있지 않을까? 무예 수업을 하고 다니는 유랑기사요? 지금 나하고 농담하자는 거요? 도대체 누가 그런 사람을 봤다고 합니까? 유령을 좇는 사기꾼의 사기를 죽이는데 이보다 더 좋은 말이 어디 있으랴. 하지만 나는 여전히 고집불통이었다. 내가 읽은 책들이 나를 속일 리가 없지 않은가. 오늘 아침에는 근처에 사는 양치기 소년이 이런 충고를 했다. 돈키호테는 그가 있는 그곳에 내버려 둬야 한다고. 어제는 라카사 메드라노가 여전히 잠겨있는 까닭에 내가 찾는 영웅들이 기동 방범대의 추격을 피해 피신해 있던 모레나 산맥에 가보았다. 무언가 알 수 없는 흥분에 휩싸여 걷던 나는 하엔에서 딱 한 번 멈췄다. 그곳에 있는 모리타나 요새에서는 과달키비르 골짜기 넘어 수평선까지 한눈에 들어왔다. 돌아오는 길에 나는 돈키호테와 산초가 길을 잃었던 데스페나 페로스의 산속 오솔길에서
단서가 될 만한 것들을 찾아보았지만 역시 헛수고였다. 마지막으로 아르가마시아 대알바를 찾았을 때 나는 무엇인가 나의 임무를 가로막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세르반테스의 감방에 들어가는 방문객이라면 당연히 느끼게 마련인 감흥이 나에게는 일어나지 않았다. 다시 한번 이곳에 와야 할 것인가? 하지만 이곳에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있지 않은가? 흥분한 카사의 이웃들도 불신검문을 하는 민병대도 없지 않은가? 고양이를 쓰다듬고 있던 군인이 나에게 녀석을 들어 보이며 산초를 찾는 편이 훨씬 더 쉬울 텐데요. 바로 여기 있잖아요. 한다. 나는 기회다 싶어 그에게 돈키호테와 산초를 추적할 방법을 물어보았다. 하지만 그는 그러니까 우리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죠. 그 두 분이 세상을 조롱했던 그때 이후부터 말입니다. 라고 애매한 말로 얼버무릴 뿐이었다. 수요일 오후 5시 마드리드. 오늘 아침 나는 세르반테스가 묻혔다는 트리니 타이레스 수도원에 가보았다. 세르반테스의 무덤을 찾는 이는 거의 없었다. 게다가 술집에서 만난 사내의 말이 사실이라면 세르반테스의 유골은 그곳에 없다. 그렇다면 그는 대체 어디에 있단 말인가? 그가 잠시 머물렀다는 톨레도의 라 포사다 델 상그레는 스페인 내란 때 없어지지 않았는가? 마치 그를 향한 모든 문이 영원히 닫혀버린 느낌이다. 나는 기병대가 유목민 캠프를 향해 달려가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지난 여정을 되돌아본다. 아주 짧은 시간에 모든 것이 비로소 희미하게 보이기 시작한다. 순간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뒤처져 가는 두 사람이 보인다. 앞서가는 이는 흰말을 타고 다른 하나는 노새를 타고 있는 어쩌면 당나귀일 수도. 세르반테스 근대 소설의 문을 열다. 미겔 데 세르반테스 사아베드라 1547년에서 1616년. 그는 1547년 9월 스페인의 알칼라 데 에나레스에서 태어났다. 본래는 하급 귀족이었으나 영락한 가문 출신인 그의 아버지는 이발사 겸 외과 의사로 접골, 사혈 등의 사소한 의료 행위를 했다. 스물한 살 때 이탈리아로 건너간 세르반테스는 한동안 어느 추기경 가문의 집사로 일했으며 이듬해 나폴리에 주둔해 있던 스페인 보병연대에 입대, 1571년 레판토 전투에서 부상을 당해 왼손을 못쓰게 되었다. 레판토 전투는 오스만 제국이 베네치아의 섬 키프로스를 점령하자 이에 반발한 그리스도교 동맹군과 오스만 투르크 사이에 벌어진 해전이다. 그의 시련은 이것으로 그치지 않았다. 1575년 9월 스페인으로 돌아가던 중 바이에른 해적선에 사로잡혀 노예로 팔리게 된 것이다. 6년간 알제리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그는 1580년 9월에야 비로소 성 삼위일체 수도의 도움으로 풀려났다. 스페인으로 돌아온 후에도 세르반테스는 지루하면서도 돈에 쪼들리는 나날을 보냈다. 레판토 전투에서 그가 거둔 무후는 아무런 보상도 가져다 주지 않았다. 이 무렵 그는 젊은 유부녀인 아나 데 비안프란카라는 여자와 미래를 나누었고 딸 이사벨 데 사아베드라를 낳았다. 1584년에 그는 자신보다 18년 연상의 여인인 카탈레나 데 살라사르 이 팔라시오스라를 아내로 맞아들여
그럭저럭 괜찮은 관계를 유지해 나갔다. 그 즈음 스페인에서는 연극의 황금기가 시작됐는데 세르반테스 또한 이런 유행에 편승, 극작에 손을 댔다. 그러나 그의 희곡은 당시 대중으로부터 폭넓은 인기를 누리던 로페 데 베가에 비해 뒤떨어지는 것이었다. 1587년경 그는 그를 떠나 농촌에서 억지로 옥수수와 기름을 차출하는 식량 조달관이 되었다. 이 때문에 그는 지방 곳곳을 떠돌아다니게 되었는데 이때의 경험은 그의 문학을 살찌우는 더없이 좋은 자양분이 되었다. 1594년부터 그는 마드리드에서 세금 징수원으로 일하게 되었지만 부정행위 혐의로 1597년 세비야 왕실 감옥에 감금되고 말았다. 세계문학사에 큰 발자취를 남긴 돈키호테는 감옥 생활 중에 구상된 것으로 보인다. 추록 후 1604년 세르반테스는 출판업자인 프란체스코 데 로블레스에게 돈키호테의 저작권을 팔았으며 이듬해에 발간되었다. 당시 소설 속에 모인 숱한 오류들은 오랫동안 작가의 실수로 여겨져 왔으나 사실 이는 인쇄소에 근무하는 식자공의 실수였음이 밝혀졌다. 드디어 돈키호테는 그에게 엄청난 명성을 가져다 주었다. 국민적 작가로 인정받기를 갈망하던 세르반테스는 결국 로페 데 베가를 능가하는 위치에 올라서게 된 것이다. 그러나 그 후 그의 가정생활은 그리 평탄치 않았다. 1605년에는 집 앞에서 일어난 칼부림 사건으로 온 가족이 체포되었으며 그 후 여러 해 동안 방황의 세월을 보내야 했다. 1613년 그의 모범소설집이 발표되었는데 유일하게 이 소설의 서문에 세르반테스의 자화상이 실려있다. 독수리 같은 생김새, 짙은 갈색 머리, 넓고 훤한 이마, 날카로운 눈매, 균형 잡힌 매부리코, 6개밖에 남아있지 않은 치아, 아래 밑니가 제대로 맞지도 않는다. 하얗게 새어버린 수염, 묵직한 어깨, 흰 피부, 중간 정도의 키. 그가 돈키호테 제2부를 쓰기 시작할 무렵 날조된 제2부가 신원불명의 아라곤인에 의해 발표되었다. 이 책은 원전에 비해 조잡하기 그지없었다. 로페 데 베가의 찬미자가 분명했던 이 작가는 서문에서 세르반테스에게 온갖 육설을 퍼부어댔다. 세르반테스의 돈키호테 제2부는 1615년에야 출간되었다. 그리고 이듬해인 1616년 4월에 그는 한 발을 말 등자에 올려놓듯 이 세상을 떠났다. 세계문학사에서 돈키호테는 선구자적 역할을 한 소설로 인정받고 있다. 이 소설은 인간 조건의 가장 혼란스러운 단면을 제시해주는 작품으로 근대 소설의 출발이라는 극찬과 함께 인류의 성서로 불리기도 한다. 오늘날까지도 그가 그려낸 돈키호테는 수많은 예술가의 상상력의 원천이 되고 있다. 이 글을 쓴 장 클로드 보를르와 사진가 알렌 켈러는 돈키호테의 발자취를 쫓아서 라만차 지역을 4,500km 이상 돌아다녔다고 한다.